작년 올해 기후 위기와 관련해서 우리가 가장 크게 체감하는 변화가 아마 이 물일 것 같아요. 작년 여름에 서울 강남 도심이 침수가 돼서 다들 깜짝 놀라셨잖아요. 2010년에는 광화문이 물에 잠긴 일이 있었고 강남역은 2012년에도 잠겼었는데 작년에 또 잠겨서 강남역 사거리에 차량들이 물에 잠기고 꼭대기만 남아있는데 누군가 앉아있는 사진이 한참 돌 정도였죠. 그리고 또 최근에 남부지방은 최악의 가뭄 사태라고 해요. 이렇게 침수, 가뭄 이런 일들이 아무래도 기후변화, 특히 물순환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 생각들을 하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분야 전문가를 모셔서 기후위기와 물순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한국저영향개발협회 최경영 협회장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예, 먼저 제가 협회 이름을 읽을 때 천천히 읽었잖아요. 이게 저희가 좀 어려워요. 사단법인 한국저영향개발협회. 이 명칭이 생소한데 어떤 의미고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좀 간단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안녕하세요. 저도 한번 다시 한국저영향개발협회 협회장 최경영입니다. 네. 한국저영향개발협회라는 말은 말 그대로 자연환경에 영향을 가능하면 적게 미칠 수 있는 개발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아파트를 짓고 또 산업단지를 만들고 도로와 철도를 놓는데 우리는 많은 자연을 훼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편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반대로 기후변화를 일으켜서 엄청난 자연계의 재해를 겪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네네. 저희 협회는 이렇게 자연과 가능한 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또 영향을 덜 미칠 수 있도록 그러한 제품들을 개발하는 또 그 제품을 보급하는 그런 기업들, 연구자들, 시민들 이렇게 함께 만든 환경부 등록단체입니다. 아, 네네. 그래서 기업, 연구자, 시민들이 함께 만든 저영향 개발협회 개발을 하되 환경이나 이런 영향을 적게 주는 방식으로 개발을 하자 이런 취지의 예, 조직인 맞습니다. 거죠. 예. 그래서 지금은 이제 탄소 중립과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해서 활동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 회원들이 어떤 분들일까요? 그러면 회장님은 또 개인적으로 어떤 분야에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궁금해지는데요. 예, 저희 협회 회원분들은 네. 다양한 분야의 분들이 함께 활동을 하고 있어요. 네. 크게 세 가지 부류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그 물순환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기술들을 개발하고 또 제품을 생산해서 보급하는 기업. 다시 말씀드리면 하드웨어 쪽을 담당하는 기업들이 있고요. 기술 개발. 네. 네. 두 번째 그룹은 이러한 그 물순환 여러 가지 기술들을 IoT하고 연계해서 빗물이 어디에 떨어져서 어디로 흘러가는지 또 어디에 어떤 시설을 또 어떤 제품을 설치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이런 각각의 제품들과 시설들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스마트하게 계획하고 설계하고 시공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는 그런 IoT 기업들 즉 소프트웨어에 해당하는 그 기업들이 포함되어 있고요. 예, 근데 IoT 기업들 하면은 저희가 잘 모를 수 있는데 여기 아. 보니까 뭐 스마트 CCTV, 네. 뭐 데이터 프로그램, 관리 프로그램, 센서 이런 걸 얘기를 하신다고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비가 오면 어디 얼마나 떨어졌는지, 그물이 현재 얼마만큼 증발하고 있는지, 얼마만큼 스며들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알려줄 수 있게끔 스마트하게 알려줄 수 있는 그런 걸 자동 말씀드리고요. 측정해서. 네, 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그룹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그 기술들을 가지고 도시를 설계하는 분들, 또 시공하는 분들, 또 연구기관, 대학, 또 시민운동 이런 분들이 같이 모여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또 설계하고 활동하는 운동가 그룹 이렇게 네. 전문가 그룹 이렇게 세 개의 그룹이 크게 나뉘어진다 회원들이. 그러셨는데 회장님은 그렇다면 네. 어떤 분야에서 어떤 일을? 예. 저는 사실 그 서울대학교에서 농학 박사를 했어요. 네. 근데 이제 농학 박사를 하면서 생태 쪽을 공부하고 그다음에 환경보관공학으로 다시 또 공학 박사를 좀 취득하게 됐습니다. 네. 지난 30년간 이쪽과 관련된 연구들을 꾸준히 좀 해왔고요. 그래서 이 개발된 기술을 특정 기업이 혼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회원사들이 공유해서 같이 기술을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함으로써 우수한 기술을 가진 중소기업들이 대기업의 하도급으로서의 역할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가진 우수한 기술들을 기반으로 해서 수익을 창출하고 또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해서 이들과 함께 세계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그러한 플랫폼을 만드는 일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아, 네. 환경보건공학 전공을 하셨고 그래서 이런 다양한 기술을 우수한 기술을 가진 중소기업들을 묶어서 플랫폼을 통해서 이제 해외 시장에도 진출하고 우리나라에도 이 물순환 기술에 대해서 보급을 하려는 그런 활동을 하고 계신 예,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물 관련 정책을 저도 기억이 나는데 옛날에는 빗물 받아서 뭐에 쓰자 이런 재이용을 주로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물 순환을 강조한다고 하셔서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는 물 부족 국가라고 하는 거 사실이죠. 네네. 그래서 과거에는 이런 그 물 부족을 강조하면서 빗물을 재이용하는 쪽으로 강조를 해왔어요. 네. 우리나라 강우 패턴을 보면 장마에 집중되는 특징이 있고요. 그래서 봄에는 건조한 시기 또 산불의 발생 빈도도 늘어났고요. 물 부족을 겪는 시기도 상당히 많이 늘어났던 것이 사실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논란의 여지는 있긴 하겠지만 네. 우리가 많은 비용을 투자해서 만들어 놓은 4대강 보를 슬기롭게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네, 이거 있는데요. 중요한 말씀 같아요. 네, 네. 네. 하지만 이제 또 하나 그 도시 지역에 또 빗물 이용 시설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녹색 건물이라든지 공공 건물이라든지 네. 뭐 이런데 빗물 저류조를 설치해 가지고 빗물 이용을 권장하고 있는데요. 시설을 설치할 때까지는 여러 가지 인센티브 또 보조금이 있기 때문에 설치하는 것까지는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아, 근데 네. 문제는 대부분의 시설들이 설치를 해놓고 가동이 안 되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럼 빗물을 모아놓고 쓰고 있지 않다는 뜻인가요? 예, 왜냐하면 아, 그 빗물을 가둬놨다가 쓰려면 또 네. 정화 처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수돗물보다 더 비싸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아는 놨지만 실질적으로 활용을 안 하는 그런 네. 좀 슬픈 이야기들인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시설들은 분명히 필요하거든요. 네네. 비가 많이 왔을 때 빗물을 저장하는 시설들은 분명히 필요한데 꼭 그걸 지금 활용해야 된다라고 법으로 할 것이 아니라 사실 빗물이 수돗물보다 더 싸진다면 아마 사용하지 말라 그래도 사용할 거예요. 그렇게 그죠?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모아놨다가 이거를 비가 그치면 방류를 하게 하고 네. 그러면 방류된 물은 흘러가면서 여러 가지 생태적인 기능도 할 거고 네. 그리고 도시를 시원하게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기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물이 순환하는 것도 물을 이용하는 것이다. 이용하는 측면에서 같이 우리가 포함을 해서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은 빗물을 방류 못하게 돼 있나요? 저장을 하면? 방류를 못하는 건 아닌데 네. 이용을 하는 것으로 돼 있다 보니까 아, 이용해야 된다. 네, 이렇게 네. 정해져 있다 보니까 그렇죠. 규칙이 네. 그냥 방류를 하지는 못하는 거네요. 네. 그러면 아, 그렇구나. 그럼 이렇게 물 순환을 말씀하신 대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면은 작년 같은 도시 침수 사태에 이게 도움이 되겠죠? 어떻게 될까요? 예, 물론 도움이 됩니다. 네. 근데 우리가 사실 작년에 서울시가 침수된 사건을 보면 네. 어느 한 가지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사실 1시간 동안에 141.5mm 엄청난 비가 한꺼번에 왔거든요. 네. 24시간 기준으로 봤을 때도 435mm라고 하는 엄청난 비물이 한꺼번에 내렸어요. 와서. 근데 도심 지역의 경우는 90% 이상이 물을 흡수할 수 없는 땅으로 스며들지 못하는 불투수 면적으로 포장이 돼 있거든요. 뭐 아스팔트, 시멘트 이런 예, 게 다 아스팔트나 콘크리트. 예. 그래서 빗물을 땅으로 흡수시키는 그런 기능이 거의 상실된 상태라고 보면 되겠고요. 예. 그래서 내린 빗물은 일시에 하수구로 쏠릴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하수구가 이렇게 한꺼번에 쏠리는 물을 감당할 수는 없거든요. 네네. 사실 서울시가 충분히 이걸 늘리게 하려고 20년 빈도 위에 비가 많이 왔을 때를 대비해서 하수구를 늘리기는 하는데 네. 이게 아시다시피 이제는 20년 빈도가 아니라 100년, 500년 이런 비도 언제 내릴지 모르거든요. 맞아요. 따라서 이 배수구만을 늘리는 것으로는 충분하지가 않다고 네, 생각이 돼요. 그래서 네. 가능한 한 빗물이 땅에 잘 스며들 수 있고 그 빗물을 순환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합니다. 아, 그러면은 지금 말씀 듣다 보니까 불투수 면적인 곳을 만약에 물을 흡수할 수 있는 다른 재질로 포장을 한다면 거기도 투수 면적이 될 수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이렇게 물 순환을 촉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 생각하신 것들이 있다면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자연 상태에서는 빗물이 땅으로 충분히 스며들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스며든 거 이상으로 이제 그 꽉 차버리면 그 다음에 이제 물이 증발을 하겠죠. 네. 하지만 이 불투수면은 전혀 그런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러면 이 불투수면을 투수면으로 바꿔주고 그리고 투수면 밑에는 잡석층이라든지 네, 즉 네, 그 네. 투수된 빗물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들이 필요합니다. 네. 이렇게 빗물이 저장되면 이 빗물은 천천히 지하로 충전될 거고요. 또 그 전에는 그 증발하면서 네. 도시를 시원하게 하는 그런 역할들도 수행할 수 있을 겁니다. 그야말로 물 순환이네요. 그렇게 되면. 네. 우리가 그 서울시의 불투수 면적률을 네. 환경부가 2013년에 조사를 해봤었어요. 네. 그때 조사해본 바로는 서울시 전체 면적의 55%가 불투수 면적이었어요. 근데 이제 환경부가 이런 물로 인한 침수가 자꾸 그 반복되다 보니까 네. 도시 지역에는 25% 불투수 면적이 25% 요때 정도로 우리가 막겠다. 그래서 그때 물수지를 확보하겠다라고 했는데요. 네. 서울시 면적이 총 605제곱킬로미터예요. 605제곱킬로미터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2년 그 당시에 55% 정도가 불투수 면적이었으니까 네. 결국은 333.7제곱미터 정도가 불투수 면적인 거죠. 예, 2012년도에는 55%가 비가 와도 물을 흡수하지 못하는 네. 면적이었다. 네. 네. 그래서 환경부의 목표대로 불투수 면적을 25%로 제한한다고 하면 네. 그러면 그 중에서 181.5제곱킬로미터는 투수 포장으로 변환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예, 30%는 투수 포장으로 해야 된다. 이 네. 얘기죠. 예. 네. 그렇게 하고 그 투수 블럭 밑에 잡석층을 한 20cm 정도 둔다고 하면 이 잡석층이라는 거는 그 전체 부피의 30%가 비어 있거든요. 네. 그렇게 한다 그러면 1제곱미터당 70리터의 빗물을 저장할 수 있게 돼요. 자. 물이 투수 면적으로 내려가서 잡석층에서 네. 고여 있으니까. 네. 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181.5제곱킬로미터에는 그러면 빗물이 얼마만큼 저장할 수 있는가 이걸 따져보니까 네. 1260만 톤의 빗물을 저장할 수 있게 돼요. 네. 근데 가로 100m, 세로 100m 그리고 깊이 10m에 저장될 수 있는 물이 10만 톤이거든요. 네, 10만 톤. 네, 그렇게 되면 결국 우리가 별도의 큰 공사를 하지 않아도 서울시 전체에 이러한 저수지 126개가 만들어지는 거죠. 네. 2017년에 우리가 신월동에 큰 재해가 발생을 해서 거기에 대심도라는 거를 만들었어요. 대심도가 뭘까요? 네, 그러니까 그 도시의 그 아주 밑쪽에 네. 아주 큰 터널을 만들어서 예. 빗물을 저장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 네. 그때 대심도를 만들었을 때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대비해 가지고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126개의 저수지가 그러면 대심도로 따졌을 때 얼마만큼의 돈이 들어가느냐 이렇게 따져봤더니요. 5조 4,700억이 들어요. 그런 대심도를 우리가 만든다고 하면. 예, 예. 하지만 대심도라고 하는 건 도시가 침수될 위기에 있을 때 물을 받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때 들어온 물은 하수구를 통해서 들어오는 물이다 보니까 지저분한 물이에요. 네, 더럽겠죠. 네. 그리고 또 비가 그치면 바로 펌핑해서 버려야 돼요. 네, 안 네. 그러면 그 다음 비가 올 때 할 수 없겠죠. 네. 그래서 이 물은 우리가 이용할 수도 없고 또 환경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물인데 네, 오수를 내보내는 거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우리가 투수블럭 밑에 있는 그 공간은 빗물이 저장돼서 위치 에너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땅으로 스며들 수도 있을 거고요. 또 증발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를 시원하게도 만들 수 있는. 네. 또 그 다음 비가 오면 언제든지 그 2, 3mm면 또 스며들 거니까 또 그 공간을 제공하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또 실제 환경에 영향을 덜 미칠 수 있는 그런 개발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저영향 개발. 네. 그러니까 5조 4,700억이 드는 대심도를 만든다고 했을 때 그 정도 비용이 드는 것보다 훨씬 적게 든다는 거죠. 이렇게 네. 투수 면적을 만들고 자갈층을 깔면. 네. 네. 그러면 불투수 면적이 줄어들어야 된다고 이렇게 강조하셨는데 서울시를 100%다 불투수 면적으로 확 바꿔버리면 안 되나요? 그거? 그 사실 좀 그랬으면 좋겠는데요. 예. 다 바꿀 수 있으면 좋겠지만 예. 여기에 이제 큰 차가 다 고속으로 다니는 그런 차도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집안이 연약한 경우도 있어요. 또는
이게 그 주변 건물이 방수가 제대로 안 된 경우에 빗물이 네. 땅으로 많이 스며들면 또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겠죠. 아, 집안이 그러면 또 예, 이렇게 좀 약해지는구나. 이렇게 주저앉았다는 침수 얘기도 때문에. 나올 수가 예.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불투수 면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지역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투수 포장 대신에 우리가 빗물을 침투할 수 있는 그런 화분이라든지 또는 침투 축구, 뭐 빗물 또랑 네. 뭐 이런 것들에 그 불투수면에 떨어진 빗물을 연계시켜서 거기서 이렇게 물이 순환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아. 방법을 우리가 그 저영향 개발 기법이라고 네. 우리가 영어로는 LID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기술들이 역시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예. 것들을 같이 활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 그러니까 불투수 면적이라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고 도시에서 살면 반드시 튼튼하게 투수 면적으로 해야 되는 반드시 튼튼하게 불투수 면적으로 해야 되는 곳이 있다는 그렇죠. 거죠. 어쩔 수 없이. 집안을 튼튼하게 네, 하려면. 네. 그런데 거기도 빗물 화분, 침투 측그, 빗물 도랑 이런 걸 활용해서 물이 순환될 수 있도록 도우면 된다. 네. 그러면 이렇게 물 부족이나 물 순환에 대비한 정책이나 대비책을 지자체들에서 어떻게, 특히 서울시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네. 말씀해 주시겠어요? 사실 우리 서울시가 지금까지는 그 선진국이라고 얘기하면 독일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일본을 생각했는데요. 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서울시가 가장 앞선 조례를 만들고 이렇게 와우. 시행을 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네. 네, 다만 이제 실질적으로 제도를 많이 앞서가긴 했는데 아직까지는 그 현장의 목소리 또 현장의 효과들 이런 것들이 조금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 안양시라든지 광명시라든지 용인시, 세종시 이런 그 지자체들이 자기 지역에 맞는 상황 또 좀 더 진보된 조례안들을 만들어서 서울시가 그동안 이런 제도들을 추진하면서 겪었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러한 노력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안양시, 광명시, 용인시, 세종시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네, 서울시보다 진보한 조례들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서울시가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부분은 어떤 걸까요? 딱 하나 뭐 이걸 고쳐주세요 하고 말씀하신다면. 네, 일단 제도는 좋은데 네. 그 현장을 모른다. 다시 말씀드리면 서울시가 투수 성능이 좋은 제품을 즉 안 막히는 투수 블럭을 미리 골라서 쓰겠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투수 성능 지속성 검증 제도라는 걸 만들었어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기존에 이 그 만든 기준이라는 것은 블록 자체로 투수가 되는 블록을 우리가 전면 투수 블록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런 블록에 시험하는 방법만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그 전면으로 이렇게 공격에서 물이 투수가 되는 블록은요. 실제 시공할 때 그 블록 사이사이마다 줄눈제라고 하는 모래를 끼워 넣어야만 이 블록이 안 움직이기 때문에 네. 그 모래를 이 시공한 표면에 잔뜩 뿌려요. 그리고 빗질을 하고 또 그 진동을 가해서 사이사이에 모래가 잘 충전되게 하는데 그 사이에 이 모래가 틈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블록이 갖고 있는 공격 자체도 메꿔버리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투수 성능이 우수합니다라고 자격을 인증을 줬는데 네. 실제 그 제품을 깔아도 별로 시간이 안 얼마 안 되는. 돼서 막힌다는 네, 거죠. 네, 네. 예, 그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우리가 사실은 빗물이라고 하는 건 블록 자체로 블록 전면을 통해서 투수되는 것도 있지만 블록의 틈 사이로 투수될 수 있는 것도 많이 있고 네.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방법의 그 기법들이 있을 거예요. 네, 네. 근데 이제 서울시가 그런 기준을 앞서서 만든 건 좋은데 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다른 방식의 투수 블록이 개발되고 사용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 좀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기술 발전의 속도를 못 따라가는 건가요? 그러면? 다양한 기술 발전을 반영을 못 하고 있는. 예, 맞습니다. 예. 예. 저는 그 한 가지 통일된 한 가지 기준을 하다 보니까 다른 기술들이 쓰일 그 기회가 줄어들었다는 거죠. 네. 신기하지 않나요? 도시의 바닥은 다 시멘트 콘크리트니까 물을 흡수 못할 것이다 했는데 오늘 사단법인 한국저영양개발협회 최경영 회장님께서 아니다. 물을 흡수하는 블록으로 도시 바닥을 건설할 수 있다. 필요한 곳은. 그래서 우리가 이 물 순환 정책을 통해서 침수나 홍수나 이런 것들을 대비할 수 있다. 가뭄까지도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맞게 정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아주 잘 정리하셨고요. 제가 서울시 말고도 네. 우리 환경부가 사실은 물과 관련된 모든 정책, 그러니까 수질, 네. 수량
이런 통합적인 거를 환경부가 하겠다고 해서 정책을 가지고 왔어요. 네. 그래서 이제 환경부가 여러 가지 그 제도들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생태 면적률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어요. 그걸 제가 잠깐 좀 소개하고 싶거든요. 예, 이거 말씀을 마저 듣고 저희가 그러면 뒷얘기를 줄이겠습니다. 네, 마저 네, 말씀을 네. 주세요. 이게 뭐냐면 생태 면적이라는 건 네. 전체 면적 중에서 네. 생태적인 기능, 여기 식물이 자랄 수도 있고 물이 순환될 수도 있고 그런 기능을 수행하는 면적을 생태 면적이라고 해요. 네, 네. 그러니까 자연 녹지, 자연의 수공간 이런 경우는 100%. 그렇죠. 그런데 맞아요. 아까 이제 포장을 할 수밖에 없다고 네, 말씀드렸잖아요. 네, 네, 네. 그럼 포장을 하는데 물 순환을 하는 포장. 네. 그런 포장을 한다면 그 물순환 정도가 얼마냐? 1초에 1mm/s 이상 스며들게 한다 그러면 네. 그 포장한 면적의 30%를 녹지로 인정해 주겠다. 아, 그런 식으로. 네, 그런 식으로 어떤 그 기준을 둬서 가능한 한 투수 성능이 좋은 제품들을 쓸 수 있게끔 유도하는 것. 네, 네. 그것이 이제 환경부의 생태 면적률 제도입니다. 생태 면적률 제도요. 네. 네. 그런 제도까지 있다면 진짜 많은 도시에서 이걸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네. 기술 때문에 도시 때문에 물이 막히는 게 아니라 도시가 물이 순환되는 도시가 된다면은 네.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네. 드네요.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산안법인 한국저역량개발협회 최경영 회장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